어저께가 그 9.11, 9월 11일 아시죠? 어저께가 그 9.11 사태였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트윈 빌딩 밑에서 그 깔려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9.11 사태를 제가 아주 극적으로 모면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내가 그 건물이 참 그 이상한 인연이에요. 그 건물이 그 무너지기 며칠 전에, 불과 한 2, 3일 전에 제가 그 두 쌍둥이 건물 사이에 누워가지고 밤중에 아무도 없는 새벽 1시인가 거기 딱 누워가지고 그 100층이 이렇게 솟은 그 빌딩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1시간을 두루누워 있었어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나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하나의 그 직선의 그 허공에 이렇게 딱 그 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간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그 건물의 그 성냥갑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건물을 치면 가장 단순한 미니멀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거대한 그 맨하탄에 이건 미니멀리스트 아트의 이건 최상품이다. 이러면서 그걸 아주 흠상하면서 그 두루누워 있었어요. 내가 아마 그 건물에 아마 혼이 있었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그 건물에 대한 심미적인 가장 그 건물의 혼에 대한 그 진원제를 내가 해줬던 사람 같아요. 그때 그 9.11 사태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론 테러리즘이라는 게 이것이 참 흉악한 짓이다. 그렇게 평화롭고 좋은 미국에 그렇게 폭탄을 던져서 되겠냐 하고서 세계가 경악을 했을지 몰라도 저는 그날 밤에 아주 그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제가 세계인을 향해 썼기 때문에 영어로 썼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도 써서 제 그 도올고신이라고 하는 도올서원 잡지에 제가 발표를 한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뭐 공표는 안 됐지만 세계 지성인들에게 보내줬고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인 지금 철학자인 로티라는 사람하고 그 유명한 그 소위 미국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유대인이면서 아주 뭐 거의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노암 촘스키로부터 제가 사신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 대한 제 글에 대한 아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골에 수저밖에 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계를 리드하는 사상가들과 이렇게 끊임없는 교류를 해요. 촘스키가 저한테 이렇게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 사람 세계적으로.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별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물론 기본적으로 이 인류 사회에서 테러리즘은 근절되어야 된다. Terrorism must be eradicated. 테러리즘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아주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지만은 미국이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사실 그 나름대로 깊은 이유들이 있어요. 깊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언뜻 그 사건을 당하고 나서 생각난 게 사마천의 사기요. 그 사마천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마천이라는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그 역사를 이렇게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면서 이 열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바이오그래피를 쓰는 건데 여기에 개인이 들어갈 때도 있고 집단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 열전 속에 재미난 게 뭐냐면 자객열전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자객열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자객열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말로 한다면 이 자객이란 말은 이 자객을 찌를 줄 아네요. 이게 소위 말해서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요새 말로 하면 이 자객열전이라는 게 중국의 당대 유명했던 여러분들 진시황을 테러하려고 했던 누구죠? 형가 그런 거 아시죠? 형가라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마천이가 왜 자객열전을 여기다 집어넣느냐? 중국이라는 건 이게 대국이잖아요. 대국 뭐 소국, 아니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에 여러 그 나라들이 있었지만 대국과 소국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들이 많았다 그거야. 그런데 이 자객들을 다루는 사마천의 눈은 매우 따스합니다. 자객들을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객을 보는 눈이 따스해요. 예를 들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자객열전에 나오는 사람이 유명한 게 노나라의 조말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말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장공의 시대에 제나라의 소위 말해서 그 유명한 제환공하고 이건 제나라는 대국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나라는 이제 미국 같은 나라고 노나라는 한국 같은 나라라 생각하면 돼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건 대국이고 노나라는 이제 소국인데 그 조말이라는 그 장수가 세 차례나 그러니까 제환공의 그 유명한 그 지략 지모를 갖춘 장수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 관중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죠. 이 관중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이 관중이 도와가지고 아주 그 노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던 제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시절이요. 그런데 3번이나 싸워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져가지고 뭐 수읍이라는 땅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말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그 노나라를 다 제나라한테 영토를 뺏겨가지고 수도까지 육박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라는 땅에서 그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노나라의 임금하고 제나라의 환공이 그러니까 노나라 장공과 제나라 환공이 이렇게 단을 쌓고 밑에 이렇게 부하들이 쫙 이렇게 부복해 있고 거기서 단을 쌓고 둘이서 이제 조약을 사인을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아주 똑같아요. 그런 사인하는데 이렇게 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 말하면 완전 트리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조약을 하는데 갑자기 저 밑에 있던 그 노나라의 조말이라는 장수가 그러니까 패장이죠. 이게 전쟁의 진장수지. 이 장수가 내립다 그냥 거기를 갑자기 쏜살같이 올라가더니 탁 목을 대가지고 제환공의 목에다 칼을 댄 거예요. 칼을 대면서 그 한 유명한 얘기가 제강노약, 제나라는 강하고 노나라는 약합니다. 근데 당신들은 물론 전쟁에서 대국인 제나라가 노나라를 이렇게 친 것이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땅을 뺏겼지만은 그 땅을 뺏기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형편이 없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러면서 되니까는 네가 그럼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뺏긴 땅을 되돌려 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자식이 지금 말이야 뺏겨가지고 이제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러는 판에 거기 패장이 감히 올라와서 제환공목에다 칼을 대고 여기 하니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여기 죽더라도 당신 모가지에 칼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제환공이? 땅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땅을 돌려주마. 땅을 돌려주마 하고 얘기를 했어요. 땅을 돌려주마 하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 순간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 칼을 놓고 신하의 예를 다하면서 저 밑에 가서 딱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미친놈 같은 얘기지.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서 목에다 칼을 대고 우리 뺏어간 땅을 그대로 내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약속을 받았다. 말로. 그러고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신하에는. 그러면 이 환공의 입장에서는 삐려먹을 새끼하고 그냥 쳐 죽여버리면 그만이겠죠. 제왕공이 있다가 거기서 딱 조말이 탁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눈 깜짝하고 앉아있으니까 제왕공이 기가 찰 거 아니요. 전 미친놈이 있나 그러고 그냥 죽이려고 거기서 그냥 칼을 뽑아가 죽이려니까 옆에 있던 그 유명한 제나라의 그 명장 환공이 관중이 손을 딱 잡으면서
임금님. 임금님이 한 번 뱉은 말을, 수나라를 돌려주겠다고 하면은 돌려줘야지. 그걸 다시 지금 뺏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힘이 있으나, 그거를 만약에 뺏게 되면은 천하의 제후국들이 제 나라의 말을 이제 더 이상 안 듣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인심을 써서 이런 소문이 나면 제 나라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될 것이고, 당신의 그 대군주로서의 그 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뺏은 수읍 땅을 돌려주시오. 그래가지고 수읍을 돌려주기 때문에 제 나라가 그 뒤로부터 제후국들의 존경을 받고 강대국이 되어가요. 어? 그러니까 테러리즘에도 도덕성이 있다는 얘기야. 어? 어. 노자라는 책에 보면 노자 61장에 내가 EBS에서 노자 강의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내가 61장까지는 안 나갔지만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꼬저 따꼬 대국자 따꼬저 샤류 대국자는 하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하지교요 천하지빈이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 天下之交天下之빈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상류 하류 그러잖아. 개천에서 상류가 커요 하류가 커요? 하류가 크죠 당연히. 상류는 위에 있고 하류는 밑에 있죠. 근데 하류는 크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류가 글로 흘러 들어오죠. 바다같이 넓은 걸 하류는. 그러니까 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류다 그거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대국이기 때문에 대국은 하류일 수밖에 없고 하류이기 때문에 낮게 쳐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상류가 모여들지. 지가 높아지면 상류가 어떻게 거꾸로 올라가겠습니까? 지가 올라가면 지가 상류가 되고 소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근데 지금의 미국이 하는 짓이 그거랑 같아요. 지가 자꾸 올라가고 있다. 어? 그러니까 여기 천하지 빈이라고 그러잖아요. 천하의 암컷이라고 그랬어요. 암컷. 천하의 암컷. 여자는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항상. 지가 덮치면 안 돼. 여자는.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그렇게 포용할 줄 알고 부드러울 줄 알고 항상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큰 나라다운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달라이라마 문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냥 지가 뺏고 뭘 하고 그냥 누르고 그냥 한국에다 압력 넣고 지금 부시도 뭐 이락을 침공한다. 그러면서 한국 보고 야 니들도 우리가 침공할 때면은 군사 좀 내놔. 우리가 안 내놓을 재간이 없겠지. 그러나 우리 국민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알고 계시라고 말이야. 얘기만 하나 나온 김에 더 할게. 내가 얘기가 나온 김에. 무슨 얘기냐면 사마천의 사기의 자객열전에 또 한 얘기가 나와야 나 이게 상당히 눈물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 진나라가 나중에 굉장히 강대한 중원을 다 점령한 큰 나라였는데 그 진나라가 분열을 해요. 그래서 6시족들이 싸운단 말이야. 6시족들, 범신이, 무슨 중앙신이, 범신이, 중앙신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데, 그런데, 여기 지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씨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위조, 한씨, 위씨, 그 다음에 조씨,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 6 패밀리들이 싸우다가 이 3 패밀리가 타도되고 한위조가 각기 분립되면서 진나라를 셋으로 나눠 갖는 게 진나라의 삼진분열이요. 예? 삼진으로 해서 분열된 거, 그때부터 우리가 전국시대라 그래요. 이제 그 이전을, 삼진으로 분열되기 이전을 춘추시대라 그러고,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라 그러고, 이 분열이 되거든. 그런데 이때에
지배기가 이 조양자라는 이 조씨하고 지씨하고 가장 격렬하게 싸웠어요. 아주 격렬하게 싸웠거든. 근데 지배기 밑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지배기 밑에 누구지? 예양이라고 하는 아주 이게 말씀원변이 있던가? 예양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장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배기가 이 사람은 범씨도 섬겼고 중양씨도 섬기다가 지배기를 만났는데 지배기가 이 예양을 아주 극진하게 그 인품을 다 알아보고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이 사람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거 유명한 여기가 사내라고 하는 건 위직이자 사하고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죽을 줄 알고 위 열기자 용이라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안다. 이런 그 유명한 얘기가 하는 그런 그 얘기가 이 예양의 입에서 나온 건데 이 지배기가 이 예양이라는 인물을 알아주니까 여기서 그 예양은 아주 충성을 맹세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지씨가 조양자에 의해서 타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씨가 죽어요. 그리고 후손을 다 멸살을 시켜. 아주 난기없이 구족을 멸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후손이 끊겨가지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겹게 이 지씨를 미워했던지 조양자가 지배기의 해골을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오치를 해가지고 술잔으로 써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런 아주 아마 해골을 잘 오치를 하면은 좋은 술잔이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무덤에 나와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이 지배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조은 씨가 이제 거의 이 삼진 중에서 가장 강대국이 된 거예요. 진초현재 한이죠. 소위 말해서 전국 칠웅에 가장 강자가 된 조양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예양이 복수를 결심하고 그 조양자의 몰래 궁중으로 뭐냐면은 변속관 치는 놈으로 들어가요. 변속관 치. 그러니까 조양자의 뒷간을 이렇게 변소 치는 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조양자가 이제 똥뚜간에 가서 이제 뒷간에 가서 똥을 누르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서 저 변소 회벽을 이렇게 바르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뒤에서 칼을 그냥 가지고 이놈 똥 누고 있는 어디를 쑤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이려고 이러는 판에 걸렸어. 걸려가지고 호위병들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조양자가 지배기를 놓고 예양을 놓고 하는 말이 지배기의 후손도 다 끊겼는데 이제는 다시 부활할 길도 없는데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알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알아준 군주를 위해서 끝까지 저렇게 복수를 갖겠다고 자기 몸을 헌신하는 저자야말로 현인이로다. 그러면서 그를 살려둬라. 내가 조심하면 그뿐이다. 그러면서 그를 현자로 대접해서 살려줘요. 그러니까 지배기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지만 그 밑에 그 지배기에게 충성을 할 줄 아는 그 부하의 충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줘요. 그러니까 살려주고 나니까 이 예양이 댕기고 뭐 하고서 막 변장을 하고 막 저기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조양자가 너한테 그렇게 덕을 베푸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뭐 기회를 보다가 반란을 일으키든지 그렇게 할 것이지 왜 그렇게 무리한 자객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그렇게 변절해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한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한다면 그건 떳떳지 못하다. 난 어디까지나 저놈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하고서 정보를 또 입수를 했겠지. 요새 알카에다가 아마 보스턴에서 떠나는 비행기를 입수한 것보다 더 치열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양자가 이제 이렇게 다리, 옛날에 나무 다리 이렇게 말을 타고 건너가는데 그 밑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숨어있다 이제 밑에서 팍 찌르거나 어떻게 하려고 그랬겠지. 그래서 쫙 숨어서 이제 결정적인 찬스를 봤는데 말이 알아봤어요. 말이 가다가 말이 그 말이 히 이래가지고 말이 히 하니까 조향자가 그때 순간 직감에 저기 분 필시 예양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쫙 가서 포위하니까 예양을 그래서 올려왔어. 그러다 너 내가 그렇게 살려줬는데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그 예양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나의 그 원수를 안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말하기를 너가 지배기를 위한 그러한 충절에 대한 그러한 명예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그 관용도 이미 속하다. 그러니 이제 나도 어찌할 수가 없지 않냐. 이제 어찌할 수가 없고 너는 각오를 했을 것이고 나는 이제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양이가 하는 말이 신은 듣건대 명주는 밝은 현명한 군주는 타인의 아름다움을 가림이 없고 충신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 죽을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죽을 각오는 돼 있으나 아직 원수를 못 갚았으니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 주신다면 그 옷을 치고서라도 제가 죽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조양자가 그 순간에 마루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던져줘요. 던져줘서 쫙 내려오는 걸 예양이 3번을 착착착 뛰면서 그거를 3동강을 내고 그 순간에 자기를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나라의 현자들이 조나라 반대 나라죠. 조나라의 현자들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천이 그리고 있는 자경열전이에요. 내가 여기서 나는 뭐 빈 라덴이고 나쁜 놈들입니다. 그 뭐 물론 좋지 않아요. 그러나 미국이 과도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정책을 잘못해놓고 나서 세계 평화를 이렇게 어지럽히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또 저 이라크까지 치겠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게 정당한 일들이 아니요. 대국은 대국다워야 된단 말이야. 대국은 대국다워야 되는 거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는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America should not retaliate. 테러리즘이라는 것은 must be eradicated. 테러리즘이라는 건 근절되어야 되지만은 미국은 보복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 유명한 내가 문장을 썼어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저기를 했는데 그 노암 촘스키 같은 분들이 서로 마음이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사진까지 보내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자 하는 불교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불교는 전쟁의 주체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여러분들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종교 전쟁을 계속 일으켰어요. 이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아주 끔찍한, 그리고 이슬람, 이 헤브라이즘이라든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죠, 그게 정말 형제들이요. 셈족 함족 이래가지고 무슨 자기들끼리 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갈라진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슬람이라도 구약은 다 같아요. 전부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슬람하고 기독교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집안 싸움이에요. 집안 싸움들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세계가 피를 보고 앉았는 거야. 이 불필요한 자기들 집안 장난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든가 이 서양 문명이 너무들 이렇게 과도하게 배타적이고 광신적이고 유일신에 대한 그 자기가 믿는 신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쌈박질하는 게 이게 어느 집 들어오면 화 못하고 지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쌈박질만 하는 집안들이 있잖아요.
뻑뻑거려 지금 그 중동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까지 생피를 보고 앉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참 딱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 남북한 문제도 그래요. 지금 얘기가 잠깐만 불교로 가야 되는데 남북한 문제만 해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남북한이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전번에도 무슨 어디죠? 서해 교전 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그 북한 저 나쁜 놈들이죠. 그거 왜 그 멀쩡하게 와서 그렇게 쏘고 도망가. 그렇지만 그거 보복해야 된다. 이런 건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게. 아니,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하고 무슨 길거리 지나가는 무슨 거지하고 쌈박질을 해보세요. 부자가 이기죠. 그러나 손해는 누가 봐? 그렇잖아요. 지금 이건희 씨나 이런 길거리 지나가는 저 거리 나고 쌈박다 했다고 그래서, 물론 이기죠. 이겨요. 우리가 싸움을 해도 이겨요. 근데 피는 우리가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셔야지. 그게 모든 게 매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화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강하다면은 강한 만큼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난 햇볕 정책이란 말은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쪽이 그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방향은 잘 된 거예요. 이 현 정권이 실책이 많아요. 내가 전번에도 의학 분업인가 할 적인데 여기까지 나서 레디비 노래까지 불러요. 비틀즈 노래까지. 불러가지고, 레디비, 그대로 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개혁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약사는 약사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우리나라 전통의 이런 문화의 토양에서 외국을 모델로 삼지 말고 자체 토양에서 내려온 전통에서 몇십 년 서서히 내려온 그것이 그 나름대로 합리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개혁 프로그램으로 웃기지 니가 뭘 알아? 지금 저 강릉에 그 수해지구에 지금 뭐야 지금 약방에서 약을 못 산대잖아요. 약방에서 약을 못 산다는 거야. 그런 불합리한 엉터리 개혁이 어딨어 그래. 그러니까 모든 게 함부로 그렇게 모르고 덤비면 안 된단 말이야. 모르고 덤비는 왜 이렇게 모르고 덤비냐 그거야. 각자라는 게 뭐야? 붓다라고 그랬잖아. 이 각자. 이게 안다라고 하는 말에 안다라는 말에 어원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붓다라는 말은 one who really knows. 정말 아는 사람이란 얘기요. 뭘 알아야지. 모르는 녀석들이 왜 까불어 왜? 나는 현 정권의 무슨 의료 정책이고 개혁이라고 하는 게 재벌 개혁이고 언론 개혁이고 다 좋아요. 그 뜻은 좋으나 별 의미가 없어. 그리고 자기들의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풍만 불러일으키는 바보스러운 짓들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 정권을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좀 모자랐을 뿐이지. 모자랐을 뿐이지 노력은 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노력의 중요한 거는 노력의 방향성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금 남북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 사회를 합리화시키는 데는 기여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도 여기 금방 여기 전까지 뻘겠다가 좀 나아졌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렇게 비상적으로 이렇게 됐더라도 내 몸이라는 건 항상 자기 원상을 회복하잖아요. 우리 사회는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항상 그걸 회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신만 차리면은 좋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남북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생각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군비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강화를 하되, 군이라는 것이 존집하는 이유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것만은 아니요. 진정하게 군대가 강하면은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도 군이 존립하는 거라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전쟁을 정말 안 하려면 군이 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방부 예산도 좋고 다 강화시키라는 거야. 그러나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전쟁을 해야 된다, 맛을 배워야 된다, 이런 무지막지한 얘기들을 국민들이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잠깐만 딴소리가 나오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고 말았는데,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더 할까? 잠깐만 좀 공부하기가 싫잖아요. 근데 붓다의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라울라라고 그랬잖아요. 라훌라라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 저기인데, 이 라울라가, 이제 낳자마자 붓다가 출가를 했지 않았어요? 그 출가를 해가지고, 붓다가 6년을 고행을 하다가, 고행의 얘기를 사실 오늘 해야 되는 건데, 내일로 하죠. 근데, 고행을 하다가 성도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시달다가 뭐가 됐어? 붓다가 됐죠. 붓다가 된 거예요. 각자가 된 거예요. 붓다라는 건 일반 명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철학자가 됐듯이 이 사람은 붓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붓다가 되고 나서 6년을 또 방랑을 하다가, 유랑을 하다가 드디어 돌아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왔죠? 12년 만에. 그때 라울라가 몇 살? 12살이에요. 12살 때 드디어 사랑하는 자기 야쇼다라 부인과 아들 라울라가 있는 대로 시달다가 돌아옵니다. 왔더니 어떻게든 이제 왕이 될 카피라성의 왕이 될 그런 찬스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부인이 생각하기에 저기 근데 거기 그 방대한 재산이 원래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시달다 거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라울라한테 야쇼다라 공주가 부인이 뭐라 하냐면, 야, 저 아버지는 이제 출가해서 각자가 돼서 이제 재물이 이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가 얼른 가서 이때 유산을, 이 방대한 유산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잘못 처리가 되면 곤란하니까 떠나시기 전에 유산을 받아라. 엄마 입장에서는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불경에 아주 그대로 나오는 얘기요. 현실적인 얘기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야, 너 저기에서 재산을 좀 받아. 유산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라울라가 이제 엄마 시키는 대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그래서, 유산을 좀 주시오. 당신 이거 어차피 당이니까 사인만 하면 끝나니까 유산을 주시오.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이 라울라를 데리고 숲으로 가요. 그 바깥에 숲으로 가서 간곡하게 타일르는 말이 유명한 수다니 빠따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이게 남전 경전인데, 제가 이런 얘기도 이 수다니 빠따가 무슨 책인지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놓고 간곡히 얘기하는 아주 좋은 말들이 나요. 그러면서 너는 교만하지 말아라. 애가 상당히 잘생기고, 라울라가 잘생기고, 그러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크니까 교만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늘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현자들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아니하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 횃불을 비춰주는 사람을 너는 존경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먹는 것을 먹는 분량을 아는 인간이 되라. 이런 말씀도 하고, 쭉 하면서 나중에 모든 형상은 덧없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숨어있는 자만심을 버려라.
자만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아들아 그대는 조용하고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물려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괴롭히기만 할 것이고 내가 너한테 물려줄 유산이라고 하는 건 단 하나 진리 법밖에 없다. 그러고 그놈을 출가시켜요. 그래서 이 라울라가 인류 사상 최초의 삼위가 됐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이놈이 출가가 해가지고 사리자 밑으로 나중에 이제 사리자 그 유명한 사리자 아시죠? 예, 사리자 밑으로 출가를 해서 아주 훌륭한 스님이 돼요. 라울라가. 그 나중에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시달다가 인욕할 줄 알아. 참을 줄 알아는 걸 하겠는데 사리자하고 옛날에 그 기원정사에 이렇게 있을 적에 그 사리자하고 그 걸식을 하러 떠나죠. 지금도 저 남방에 가면은 걸식을 하러 다니면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를 어떻게 주든 그대로 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걸식을 하러 갈 때 이렇게 절하고서 상대방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게 계율로 되어 있습니다. 뭘 주든 그 사람한테 이걸 품으면 안 돼. 근데 어떤 놈이 이놈이 얼마나 훈련이 된 놈인가 보자. 그 옛날에 이게 다 그 왕족인데 우리 동네에서 다 그래도 왕노릇 해먹던 놈들인데 여러분들 한번 약 올리자 하고서 거기다가 그냥 뭐 돌멩이하고 그냥 뭐 흙하고 하여튼 모래하고 그냥 한 바퀴를 퍼줘. 그래서 사리자 그걸 거기다 퍼주고 그 바리를 뺏어가지고 말이야. 뺏어가지고 그냥 라울라 뭐 얼굴에다 그냥 큰 면상에다 그냥 그걸 내동댕이 쳐가지고 얼굴에 피가 주르르 흐른단 말이야. 피가 주르르 흐르니까 그 옆에 사리자가 너는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그 냇가에 가서 피난 얼굴을 씻으면서 나는 이거 잠깐 아팠다가 그만이지만 나를 저렇게 때리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이냐. 두고두고 저렇게 잘못한 짓을 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그것이 앙금이 남을 것이냐. 나는 이것만 참으면 그만인데 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울라가 이 시달다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10대 제자 중에 소위 밀행제일이라고 그래요. 밀행제일이에요. 밀행. 여기 밀행이라는 건 비밀스럽게 행한 데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정진해서 모든 것을 정진하는 그 행동을 조심하고 아주 행동을 치밀하게 한다. 그런 얘기요. 밀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우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그런데 이놈을 군대를 보냈어. 보내고 나서 한 놈인데 하여튼 그 훈련소에 가가지고 이놈이 이제 고생을 아주 되게 했겠지. 되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아주 편지를 얘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제 그 훈련소 생활이 끝나갈 적에 편지가 왔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왔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뭐 어디 뭐 화생방 훈련을 들어갔더니 뭐 따끔따끔하고 아주 뭐 죽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아 나는 그걸 고려대학 교수 시절에 이미 학생들하고 같이 데모하면서 다 화생방 훈련을 거쳤다. 근데 그런 거라도 요새들은 그렇게라도 그걸 체험을 해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냔 말이야. 그럼 나중에 이제 완전 뭐 군장을 하고 30-40km를 그냥 걸머매고 밤새 한 40km를 걷는 모양이지. 완전 군장을 밤새 그냥 밤새 걸었다는 거예요. 밤새 걸어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골인할 때쯤 되는데 주변에 애들이 막 퍽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 쓰러지는 놈을 자기는 그래도 그 총을 들고 뭐 하면서 걔들을 아주 부추겨 가면서 자기가 이제 들어왔다는 거지.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완전 군장을 하고 40km를 밤새 뛸 수 있는 건강한 그 몸을 주신 우리 부모님이 고맙다고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냐 하면은 한국의 사나이로 태어나서 군대에 들어가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뭐냐면 남들이 경험하는 체험을 다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최소한 자기 몸이 그저 이렇게 보통 때 느낄 수 없어 그냥 건강한 몸을 하나 그냥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는 줄 아는 마음이 생겼다. 난 이런 교육은 내가 못 시킨다 이거야. 한국 군대 가서 자기가 정말 체험을 했으니까 그게 됐지. 그러나 저 훈련소 소장님한테 가가지고 이놈을 되시는 대로 어디 전방 더 고생할 때로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뭐 글로 그렇게 해서 간지 안 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놈이 저 육사단 하여튼 저 꼭대기를 올라가서 군복무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 녀석이 내일 모레 제대요. 그래서 요새 맨날 육군병장 김병장하고 내가 불러. 그런데 그게 뭐 병장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뭐 그런 저기도 없겠지만 내가 그동안에 몇 번을 내가 아들이 거기 가서 있으니까 육사단에서 나보고 와서 뭐가 있으면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야. 그 아들 군대 변호놓고 나서 말이야 내가 하여튼 몇 번을 불려댕겼어요. 그래가지고 육사단에 가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국토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민주화해야 된다. 웃기는 얘기 군을 어떻게 민주화해? 군이라는 거는 반민주화 돼야 되는데요. 거기는 철저한 명령 계통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민주적인 전쟁이라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특수 조직이요. 그러니까 군대의 모든 문화가 합리화는 될 수 있어도 민주화는 안 돼. 민주화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군대는. 여러분 민주화라는 거 좋다고 민주화가 어디다 다 민주화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어렵아진 민주화야. 민주화라는 것도 그 적용되는 특수한 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추상적인 어떤 틀이 있는 거고 구체적인 사례가 하면 민주라는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는 말이에요. 그게 군대에 내가 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지. 니도 군대가 민주화되면 이거 끝나는 거다. 명령을 발부해야 되고 저기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상관이 밑에 있는 자는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군대의 모든 걸 합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현대화는 해야 되지만 현대화를 하고 합리화를 하지만 이건 민주화되면 안 되는 조직이다. 내 아들이 여기서 고생할수록 난 행복하다. 그런데 가장 군인들에게 있어서 뼈저린 것은 뭐냐? 항상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오면 죽는 거예요. 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죽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그 병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예수다 그랬어요. 항상 십자가를 걸머질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예수요, 너희들이야말로 우리나라를 걸머지는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나는 상당히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군대 생활을 잘 치렀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강의를 해달라는데 그 애들 신병훈련소에 가서 뭐 강의를 해봐야 걔들이 그거 뭐 내 강의가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도 또 어려울 때는 어렵단 말이야. 근데 더군다나 훈련소 애들한테 그게 맥혀 들어가겠냔 말이야.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니들한테 얘기해 줄 건 없고 나는
김광석이의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를 우리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계속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에 내 가슴을 저미게 하는 것은 그 앞에 왜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하고 불안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그러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러고 젊은 날의 꿈이여 하는데 나는 말이야 부처님 말씀하신 자기 아들한테 내가 돌아와서 유산을 물려달라는 놈한테 내가 너한테 주는 유산은 너를 괴롭히기만 할 것이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너에게 법밖에 없다. 다르마, 담마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출가시킨 그러한 부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불교는 끝끝내 인류의 역사에서 평화주의만을 고집했고 항상 중국에서 당나라의 그 대규모 회창 범란 같은 걸 당하면서도 일체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 왕조에서 그렇게 우리 불교는 탄압을 받았지만은 전혀 전쟁을 하거나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방원에는 전쟁을 했지만 불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그러나 임진왜란이 그 유교 국가인 임진왜란에 닥쳤을 때 가장 그거를 저기 한 거 누가 일으켰어요? 성병들이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그렇게 그 불교의 역사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